2교시에는 신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를 학습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인상주의는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인상주의를 반대하는 새로운 인상주의인 신인상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인상주의는 그 당시 유행했던 색채학과 광학을 연구하여 새로운 인상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점묘법을 택했습니다. 신인상주의의 대표 화가는 세라와 시냐크가 있습니다. 조르주 세라의 대표작인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 이 작품이 점으로 찍은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작은 색점들을 모아 찍은 작품입니다. 2년여에 걸쳐 완성한 이 작품은 신인상주의자들이 그림을 표현하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셰라는 기존 인상주의자들과 달리 빛에 관한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물을 단색으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으며 사물은 다양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셰라의 생각이었습니다. 셰라의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서로 보색 관계인 색채의 점들을 수없이 찍어서 형태를 구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지만 물감의 혼합은 섞을수록 진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진해지고 탁해졌던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세라는 빛에 의한 색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점을 찍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노랑과 파란 점을 찍어 초록을 표현하고 노랑과 빨강을 섞어 주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 달라지는 다양한 색상을 작품에 표현하고 보는 사람의 눈에 의한 혼합을 추구했습니다. 이건 이 그림처럼 회전 혼합, 병치 혼합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해봤던 색팽이 돌리기에서 보듯이 팽이를 돌리면 이렇게 색이 섞여 보이고 흰색과 검정이 섞인 잔 체크무늬의 옷을 입었을 때 멀리서 보면 회색 옷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네가 빅벤을 그렸던 작품 기억나지요? 거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빛과 색채에 집착했습니다. 색채에 집착하다 보니 무엇을 그린지도 모른 것 같이 형태가 무너진 것이지요. 그래서 신인상주의자인 세라와 시냐크는 이를 비판하고 점을 찍어 형태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빛에 의한 다양한 색점을 활용한 점묘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모네의 작품과 오른쪽 셰라의 작품이 비교가 되나요? 셰라는 인상주의자들, 특히 모네가 빛에 의한 색채로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셰라와 모네는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 모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접근법을, 신인상주의 셰라는 분석적, 과학적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셰라의 에펠탑과 서커스에서도 점의 크기는 다르지만 점묘법은 이어졌습니다. 셰라와 점묘법을 사용했던 화가인 시냐크도 이러한 기법을 통해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셰라의 그림과 많은 차이가 없지요. 시냐크의 펠릭스 페네옹의 초상을 보면 인상주의의 인물들과 굉장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태가 분명하고 견고해진 대신 어떤 것이 시냐크 것인지 셰라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경직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상주의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후기 인상주의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화가들이 있지요?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신인상주의의 개성 없고 견고한 화풍을 반대하며 화가의 느낌과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흐, 고갱, 세 잔의 화풍이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흐입니다. 고흐는 자신의 귀를 도려내고 그것을 자화상으로 그린 화가로 유명하지요. 고흐에 대한 일화를 좀 볼까요?
고흐는 지금처럼 본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만을 팔았기 때문이지요. 고흐는 처음부터 화가가 되기 위해 꿈을 키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화랑에서 일할 때도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창기 작품은 우리가 아는 해바라기나 별이 빛나는 밤에처럼 색채가 두드러지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흑백의 색조로 일하고 있는 고된 농부들을 주로 그려냈습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조차 화가로서의 재능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다 프랑스 시골인 아르레에 가게 되면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을 보고 감명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습작도 그렸고 이렇게 채색된 작품도 있습니다.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점차 색채와 붓터치에서 고흐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갱을 좋아했던 고흐는 몇 개월에 걸친 구애 끝에 고갱을 초대하고 함께 살 집을 꾸미기 위해 이 해바라기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갱과 같이 살 노란 집을 꾸미며 그린 그림으로 그만의 색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작품입니다. 아르르의 포rum 광장의 카페 테라스가 제작되던 1888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속된 이른바 아르레서의 고흐는 15개월 동안 약 200여 점이라는 방대한 작품을 남길 정도로 반 고흐가 활발하게 작품을 창작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터치인 임파스토 기법으로 표현한 그의 독자적 양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때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부터 이 작품까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와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밤의 효과에 매료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남부지방의 아름다운 밤 풍경과 별이 무수히 빛나는 하늘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1888년 9월 아르레서 작성한 편지 속에서 그는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적기도 했으며 캄캄한 어둠이지만 그조차도 색을 가지고 있는 밤의 풍경을 화폭에 담기 위하여 반 고흐는 그만의 색채와 기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요. 선생님이 다녀온 드가 투 가우디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에서 찍어둔 영상 하나를 넣어봤으니 감상해보세요. 고흐의 감성이 느껴질 것입니다. 고흐의 또 하나의 명작 삼나무가 있는 밀밭입니다. 모두 아르레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 고흐는 자화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화상들을 그려냈습니다. 오른쪽 맨 위 자화상은 귀가 잘린 후 그린 자화상입니다. 원래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고흐는 고갱과 사이가 안 좋아진 후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후 생름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상화도 많이 그렸는데요. 드가가 영향을 받았다던 일본 파화인 우키요의 기억나나요? 고흐도 그 영향을 받아 그림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탄기 영감의 초상의 배경에는 우키요에가 배경으로 깔려있고 귀를 자른 자화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음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입니다. 고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고갱도 처음부터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고갱에 대해 또 한 번 만화로 알아봅시다.
고갱은 타히티 섬에 가서야 본인의 특색을 드러내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내어 원주민들을 예수와 마리아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감정에 따른 색채로서 표현주의 화가의 시초가 됩니다. 고갱도 고흐와 마찬가지로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고흐의 자화상과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죠? 붓터치보다는 어두운 색감으로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갱과 고흐는 가치관이나 그림에서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르에서 둘이 같이 살던 시절에 같은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들입니다. 너무나 다른 느낌이죠? 아르의 여인을 그린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 고갱일 것 같나요? 맞습니다. 왼쪽이 고갱의 작품, 오른쪽이 고흐의 작품입니다.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타히티 섬으로 간 고갱은 야자나무 잎으로 지붕을 엮은 오두막집에 살면서 화려한 문명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때 못지않은 자연의 모습을 열정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타히티 원주민들의 모습과 생활도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고갱의 작품에서는 원시적이고 소박한 타히티의 모습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고갱은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낸 작품들을 면점 작업했습니다. 황색의 그리스도는 고갱이 타히티에 가기 전에 그린 그림이지만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양식적 변화가 이루어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시간에 쫓겨 그리는 인상파 화가들의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외형적인 사물은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작가의 느낌과 상상을 그려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밝고 강렬한 원색과 평면화된 공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체를 감싸는 검은색의 윤곽선 등은 고갱의 종합주의적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 오라나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축복을이라는 마오리 말이에요. 고갱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을 타히티 섬의 사람으로 모델을 바꾸어 그렸어요. 머리에 후광이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인이 성모 마리아이고 여인의 어깨에 앉아있는 아이가 아기 예수예요. 파란색 날개를 단 천사의 모습은 왼쪽 나무에 살짝 가려져 있어요. 고갱은 자신의 작품에 종교적인 색채를 주기보다는 종교적인 주제를 통해 타히티 섬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갱은 그림은 보이는 것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자신의 상상을 불어넣어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히티 섬의 모습을 그릴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그리지 않고 상상하여 색을 칠하거나 어릴 때 생각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덧붙여 그렸어요. 그의 작품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갱의 우리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제목부터 심오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고갱은 인상파로 분류되지만 결국 인상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설교 후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의 형상이 아닌 화가가 느끼고 상상한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앞쪽에 그려진 기도하는 여성들은 현실의 장면이고 오른쪽 상단의 결투 장면은 환영 속의 장면으로 한 화면 속에 상상과 현실이 뒤섞여 나타납니다. 이는 종합주의라고 말하는데요. 20세기 표현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입니다. 세잔은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피카소와 입체파 등 20세기 현대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세자는 그림을 평가절하받는 것도 모자라 미치광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혹평을 받은 채 고향인 엑상프로방스로 내려가면서 거듭된 연구 끝에 그만의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잔의 정물화들입니다. 세잔은 대상을 구, 원기둥, 원뿔, 육면체 등의 기본형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자연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사과가 썩을 때까지 관찰하고 화면의 색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는 일화가 있고 또한 동시대 화가인 모리스 드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과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 이브의 사과, 두 번째, 뉴턴의 사과, 세 번째, 세잔의 사과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과에 굉장히 몰입했던 것입니다. 세잔의 사과 정물화들을 감상해 봅시다.
세잔의 산 시리즈입니다. 세잔은 액상 프로방스의 산을 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자 산도 기본형의 단순한 형태로 쪼개면서 색면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산과 집들의 모습이 작은 색면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나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 세자는 사물의 면을 분할하는 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이는 피카소가 영향을 받아 입체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지요. 목욕하는 사람들도 그의 대표작입니다. 세잔은 인물화가 미술의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목욕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반복해서 그릴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카드놀이 하는 사람도 그의 대표작입니다. 카드놀이 하는 사람에서도 정물이나 풍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평한 색면에 나열이 보입니다. 명암법에서 벗어나 화면을 구성하는 색감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상주의의 특징과 작가들의 개성적 화풍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인상주의는 빛에 의한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야외 사생을 시작했고,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의 변화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근대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기의 발명입니다. 사진기는 그리스 시대부터 그 기초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다게르의 사진기가 발명됨으로써 화가들은 더 이상 사람이나 사물을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즉, 화가의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은 현대미술의 다양화를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튜브 물감의 발명입니다. 튜브 물감의 발명 전까진 안료에 물이나 기름을 섞어 그리고 색을 일일이 만들어 써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복잡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두 사진은 돼지 방광에 물감을 넣고 다니던 모습입니다. 튜브 물감이 발명됨으로써 화가들은 야외로 나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상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해가 잘 가나요? 지금까지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그 대표 작가, 화풍의 특징 등을 학습했습니다. 인상주의는 빛에 의한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야외 사생을 시작했고,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의 4명의 화가가 각자의 개성을 살려 화풍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 작품의 형태가 무너짐을 지적하며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인상주의 화가인 쇠라와 시냐크가 전묘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인상주의의 형태의 완고함과 몰개성함을 극복하고자 후기 인상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대미술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 근대미술의 끝인 인상주의의 의의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즐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20세기 미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팽바.